현재 정부에서 이제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것들도 막고 네. 조건부 전세 대출 막고 다 막았습니다. 임대 시장 그러면 떨어지겠네요. 막았으니까 돈으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제가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네. 오히려 전세는 오르고 있어요. 전세는 오르고 있습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주간으로 보면은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그 매매보다는 좀 덜 오르고 있죠.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서울 거죠? 기준으로 네.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전세가 내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어디가 많습니까? 입주 물량은 수도권 뭐 평택, 예. 평택 한 3년 입주 물량 많죠. 네, 평택도 많고 좀 외곽으로 네. 이렇게 덜 넓은 데는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동쪽에 산으로 쌓여 있는 이런 데는 뭐 분당 이런 데 입주 물량 아예 없고 네. 과천도 이제 별로 없고 광명 이런 데 많지 않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런 데는 전세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도 서초구는 전세가 내리고 있거든요. 물량 있잖아요. 메이플자이가 네, 입주하고 메이플자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시세는 그 동네에 국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터지면 그 동네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네. 또 마찬가지죠. 그럼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초구에 메이플자이 하면서 전세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신문 기사들 또 쓰잖아. 봐봐. 네, 전세가 내려왔다. 이러면서. 지금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가 막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찾아. 막 3억 호가 떨어져.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팩트죠, 팩트. 팩트죠. 팩트인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서울 전세가 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반화하는 데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오류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진짜 집값을 막을 수 있나요? 진짜 사람들이 못 막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겠다, 막는다. 뭐 지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거 안 해주니까 이제 뭐 이제 돈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라는데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꼭 오늘 오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꼭 해주세요. 여러 개 중에 한 개인데 네.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대출 규제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6월 27일에 우리가 그 금융위원회 주도로 했죠. 대통령실에서 자기가 한 거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니네가 먼저 하고 분위기 봐서 분위기 좋으면 박수 쳐주고 아니면 니네가 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회사 다닐 때 안 좋은 상사 있잖아. 네. 좋은 거나 자기가 한 거고 네. 아니면 네 책임이고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소설을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소설을 쓰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그냥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었던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강력한 대출 규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대부분 언론들 하락론이든 상승론이든 간에 이제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이제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를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실행하고 바로 토요일부터 시행했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강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틈새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 구멍이 큰데 그게 안 보이나 봐. 나는 나 깜짝 놀랐어.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아니 6억까지는 되잖아. 예, 6억까지 되죠. 그게 큰 구멍이지. 예. 다 뚫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6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데는 그냥 뚫려 있는 거잖아요. 6억 이상도 살 수 있죠. 대출이 6억이니까는 그러니까 70%까지 한다고 하고 60% 한다고 하더라도 6억 이상 8억 9억 정도 쓸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낚싯대 효과가 나타날 거다. 낚싯대 효과 뭡니까? 이거 망고쌤 이론입니까? 예. 제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낚시를 가면 있잖아요. 네. 낚싯대에다가 낚시줄을 걸잖아요. 네. 그래서 낚시줄을 딱 고정하게 던지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 캐스팅이라고 그러나? 딱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 낚싯대 길이가 있고 낚싯대 줄의 길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낚싯줄의 길이가 있겠죠. 낚싯줄을 30m를 던지면 낚싯대가 10m고 낚싯줄이 30m면 40m 안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깊은 바다에 멀리 던져야지 큰 고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낚싯줄 길이를 6m로 제한을 한 거야. 정부에서. 좀 쪼그라들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낚싯대 길이가 6m니까 6m 내에서 낚싯대 길이가 10m, 그 낚싯대 줄 길이가 6m니까 16m 내에서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12억대를 공략해라, 막 거기 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금액으로 제한한 게 아니고 낚싯대 줄만 6m로 했으니까 사람들마다 낚싯대의 길이가 틀린 거지. 어떤 사람은 1m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m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m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m짜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6m 이상의 줄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 한강에서 낚시할 수 있는데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자대를 2개 이상 못 놓는 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의 길이는 상관없이 무조건 줄은 6m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길이 제한은 없었네. 그렇지. 그 틈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낚싯대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인 거지. 자산이 아니야.
내가 이제 전세금이 6억이 있어. 그러면 6억에다 6억을 내서 12억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전세 보증금이 3억이 있어. 그러면 9억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실수요자들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고 간단 말이에요. 네. 자기 집이 3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36억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 보태놓던 돈 좀 더 해가지고 40억짜리 40억짜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낚싯대 효과가 있다. 플러스 유격 효과, 낚싯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낚싯대의 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동할 거다. 아무래도 먼 바다에 던지려 그러면 옛날에 줄 길이가 20m, 20억씩 빌리고 그렇죠. 4살 되면 그렇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40m, 50m 던졌는데 지금은 조금 제한이 돼 그렇지.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까지는 멀리는 못 던지고 이제 조금 아무래도 강남에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그 외곽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낚싯대를 뺏진 않았잖아. 그렇지. 낚싯대를 줄인 거지. 그렇지. 이 이론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와, 뭐 무슨 이론을 엄청 잘 만드시네요. 낚싯대 줄을 자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는 잘랐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거든요. 부산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서울이 아예 그냥 투자를 못 하는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건부 전세 대출이 투자를 못 하죠. 실거주 요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반 갭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이야기를 또 좀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대출 규제였고 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낚싯대 줄을 잘라가지고 제가 너무 빠른가요? 내가 지금 말 다 못했어. 알았어. 계속 말하고 끝나면은 윙크를 하거나 신호를 주세요. 그렇게. 이게 낚싯대 줄의 네. 총량을 줄이고 싶은 것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싶었던 거고, 그 줄이 너무 길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창용 창드래곤의 말이 있잖아.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부동산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내립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시적인 정책을 하세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출 규제를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은 해볼게요. 다만 저희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 그게 뭐냐면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성장률을.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제 거의 100% 넘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90% 중반 중초반까지 왔거든요. 한국은행 목표는 80% 후반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가 조금 넘으니까 GDP도 1,000조가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야. 네. 그러면 GDP가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1%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 성장률이고 명목 성장률로 보면 3.8%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3.8%. 그러면은 가계부채도 3.8% 내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럼 38조 원이잖아요. 예, 38조. 38조. 그럼 40조라고 칠게 간단하게. 그럼 40조를 12로 36조 원이라고 하고 12로 나누면 월 3조가 되겠죠. 3조네요. 그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항상 3조가 넘는 게 아니고 2조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4조가 넘어가면 정부가 또 대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총량 규제도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지 뭐도 막아야지 전세자금 대출 막으니까 이제 갭투자도 못하게 하나 보다 뭐 집을 못 사게 하나 보다 이제 투자 안 되나 보다 집값을 때려잡으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데 항상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플러스 6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이면서 6억 내로 대출 받으시는 저분조건부 1주택이나 무주택은 상관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능력이 돼서 20m, 30m짜리 줄 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을 정조준해서 소위 말하는 흑수저 전문직 이런 사람들 정조준해서 네. 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6억 이상 대출 받은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얼마 비율이 안 되네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90%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이 문제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자금 조달 계획서를 봤더니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출을 20억씩 받아갖고 40억짜리를 사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마포하고 네. 성동이 빠지는 거야. 강남은 안 빠지고.
그럼 오히려 더 이렇게 뾰족하게 집중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소리냐면 의외로 그 사람들이 마포나 성동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집을. 대출 6억 이상 받아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이 마포나 성동이었는데 물론 강남도 많았겠지. 그런데 강남 집주인들은 호가를 깎아서 뭐 내릴 생각 없으니까 팔지 않고 그냥 매물 아예 안 팔고 말지 뭐 이런 느낌인데 마포나 성동 특히 마포는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호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아, 호가가 내려가고 그 있어요. 상승폭도 많이 축소됐고 특히 마포가. 특히 마포가 근데 마포는 이번 주부터 호가가 돌아섰고 다시 이제 올라왔고 성동은 잘 버티다가 이번 주부터 빠졌죠. 그 데이터 한번 볼까요?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호가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저는 호가를 많이 보는데 요게 서울의 호가를 나타내는 건데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취합을 해요. 네. 근데 주요 단지 위주라거든요. 네. 전국에 500세대 이상. 전국이 500세대 이면서 이상. 신축 300세대 이상. 신축 300세대 이상. 이상인 단지들의 호가가 나왔을 때 그 호가가 지난주보다 올라서 호가가 나오는지 내려서 호가가 나오는지인데 이 지금 올라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 피크 때. 피크 627 대책 이전. 요 두 개가 피크 때. 네. 요게 보면 6월 30일이래요. 6월 27일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가 폭이 이제 적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이렇게 올라왔다는 호가가 내려오다가 627 대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훅 떨어지죠. 네, 엄청 떨어졌네. 하락폭. 그다음에 훅 떨어지다가 하락폭 하다가 반등했다는 거지 이렇게. 아, 다시 이제 반등해. 올라왔네요. 그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 여기였거든요. 여기. 네. 여기 있다가 토지거래 허가 다시 재지정하니까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주 만에 반등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주 만에 반등했죠. 그런데 또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훅 떨어졌다가 하나 둘 셋 넷 사담에 반중하고 조금 떨어졌지만은 이제 하단만큼 또 안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또 올라가네요. 이게 추세가 중요한 네. 건데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네. 바뀐 거죠. 이게 내려온 추세에서 다시 올라간 추세로 바뀔 건지 다시 떨어질 건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일단은 추세 반전을 했다. 이제 몇 주 더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걸 지역별로 보면 재밌다는 거죠. 야, 지역별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뭐냐면 호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하락 반전하진 않았어. 계속 올려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구는 그렇고 강동구는 이제 많이 반등했죠. 그러네요. 강동구는 네. 많이 반등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마포를 한번 볼게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3주 동안 호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네.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때 그치 하락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반전했죠. 예. 성동구를 한번 볼까요? 성동구. 좋습니다. 성동구 보시면 아직도 버티고 있단 말이지. 아. 그래서 마포가 효과가 더 컸고 마포 성동이 오히려 마포 성동에 많이 산 것 같다. 근데 특히 마포가 호가 하락이 컸다. 급한 분들이 있는 거죠, 주인들이. 그럼 여기 송파 한번 눌러보세요. 송파. 네, 송파. 바로 밑에 송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반전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제로로 수렴하고 네.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양천구 양천구 송파 밑에 송파 밑에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양천구도 이게 마포하고 양천구가 호가가 하락이 왔다가 다시 세게 반등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마 이 목동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매물 호가가 세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용산구. 용산 한번. 양천구 밑에 거기 용산 보면 엄청 올라왔네요. 세게 반등했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급지들 오히려 이제 강남 4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쪽은 호가가 처지지도 않았고 다시 반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마포, 양천, 성동 이런 데는 성동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호가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그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죠. 네. 평균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급매물이 좀 많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매물 중에 호가를 내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사는 사람은 절대 급매물이라 생각 안 하지만 파는 사람이 이렇게 깎아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섰다. 근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근데 빠르게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죠? 매물이나 이런 호가들이 줄어든 다음에 네네. 급매들이 막 혹시나 이제 상대적인 급매물들이 빠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가격들이 흘러가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여기서 또 데이터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의외로 호가는 잠깐만. 됐습니다. 호가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강남이 영향이 많고 이렇다고 보는데 의외로 강남보다는
마포, 양천, 성동 이런 데가 영향이 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매물들이 소화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이제 강남 4구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네. 다른 데는 거래량이 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반전이 있어.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또 보여드려야죠. 아, 이 보라색이 뭐냐면 7월. 음, 7월에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비중이 보라색이 길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네. 그러면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가 강남구다. 이 거래 비중이에요? 뭐예요? 거래 비중. 아, 거래 비중. 전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거래 네. 비중. 건수로 보면 안 되는 게 7월 달이나 6월 달까지 집계가 덜 됐잖아. 네, 그렇죠. 전체 비중을 봐야 되는 아, 거죠. 비중. 그러면 이제 거래 비중이 강남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의외로. 네, 네. 자, 그죠. 강동구는 7월 달에 거래 비중이 줄었죠.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초구도 보면은 거래 비중이 꾸준히 잘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 송파구는 예, 막 거래 비중이 확 올라갔죠. 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확 올라갔단 말이야. 원래부터 송파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커졌다. 그리고 이제 마포 훅 줄었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훅 줄었죠. 네. 그죠? 양천 남부가 양천은 그냥 잘 유지하고 있네요. 양천은 목동 말고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성동하고 마포가 거래 비중이 훅 줄었어. 호가도 아까 떨어졌었어. 네. 그 성동도 호가가 거의 이제 0, 제로 수준으로 수렴했어. 그래서 의외로 보면 강남 4구는 용산 어디 용산 같은 경우에 훅 늘어났죠. 의외로 그러네요. 강남 4구는 거래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성동하고 마포가 줄었다. 야, 정작 좀 잡아야 되는 애들이 더 지금 비중들이 더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가 네. 강남에서는 집주인들이 급하지 않은데 그 마포하고 성동하고 양천 이런 데는 좀 집주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안 붙으니까 호가를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또 있어. 또 반전. 또 거래 비중이 여기 보시면 A, B, C로 나누면 A급지는 거래 비중이 늘었잖아요. 네. 그 B급지들이 거래가 좀 폭이 줄었잖아. 네네네. 그럼 보면 여기 또 늘어난 게 뭐냐? 은평구, 은평구, 중랑구, 중랑구, 구로구, 구로구, 관악구, 관악구. 광북구, 하급지네요. 네, 도봉구. 네. 어떤 느낌이에요? 하급지들이 보면은 네. 또 거래량이 늘었어. 그러니까 네. 이게 애매하게 B급지에 지금 현재로는 7월 말일 기준으로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애매하게 B급지들이 지금 충격이 좀 크다. 아, 충격이 컸고. 특히 성동, 마포, 강동, 그다음에 양천이 이랬다. 근데 이제 빠르게 강동구는 회복했고 또 나머지 세 곳들은 호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반등이 될지 안 될지는 1, 2주 더 지켜보면 알겠죠. 아, 1, 2주 되면 알겠다. 근데 지금 재밌네요. 왜냐면은 중간은 그래도 선호되는 지역들이 조금은 거래량 둔화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급지들은 거래량의 비중이 늘고 상급지 잡으려고 했던 상급지 비중도 늘었다. 이제 그게 지금 시장의 상황인 거네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어차피 이게 필수제고 네. 그 매도자 우위라는 거지. 그러면 호가는 매도자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자가 결정하고 있는데 그 강남 사람들은 급한 게 없다. 좋은 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급한 게 없다. 네. 근데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 성동, 양천에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균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 정도는 호가를 낮춰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시장의 집값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에 대해서 좀 물었었는데 둔화는 맞지만은 눌려 있는 거고 거래량이나 이런 추이들을 볼 때 약간의 타격감이 있는 거는 한강벨트의 중급지 정도. 그렇지. 그런데 하급지랑 상급지는 타격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버티면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을 줄이려고 한 건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 얘기를 다시 해보면 네. 이제 갭 투자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조건부 전세 전세자금 대출. 대출 이거랑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네. 안 된다. 네. 1억까지밖에 안 된다. 네. 요 두 개의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냥 일반 갭 투자 다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갭 투자 아니 갭 투자가 왜 안 돼? 그 갭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네. 요거를 왜 돈을 못 돌려주면 어떡해요? 대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아파트 투자 초보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도 처음에 집 샀을 때 네. 그 전세 끼고 샀거든. 네. 그땐 전세 끼고 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분이 나갈 때 내가 돈 못 돌려주면 어떡하나 이런 것만 고민했거든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경험을 뻔 하다 보면
그게 끼우라는 걸 알게 네.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이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게 또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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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있나? 증거 중에 하나죠. 예. 아, 틀면 다 나와. 네.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주인이 바뀌고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되는 거. 넌 안 해주겠다는 안 거잖아요. 되죠. 예. 그러면 이 조건을 중에 하나라도 피하면 되는 거잖아. 피하면 다 되죠.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받아 쓰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이럴 음. 때 쫄리는 사람들 글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무섭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오늘 크게 요약을 하면은 막는다고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소설에 불과하다. 빈틈이 많다. 낚싯대를 뺏은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막은 게 아니라 둔화 양상은 있지만은 그런 지역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의 규모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이제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적당하게. 시장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르면 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시키는 차원에서 한 거지 예.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워워워 하는 차원으로 한 거다. 아, 너무 빨라. 지금 고속도로 120km까지 120km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180 가고 있어. 야, 조금 줄여. 그래. 이제 그 정도네요. 그리고 정부 그리고 야 강남만 너무 올리지 마라. 지금 강남만 너무 뾰족하게 올리지 마라. 지금 힘들다. 우리도 네. 좀 눈치껏 좀 해라. 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그럼 눈치 없는 사람은 계속 막 소설을 쓰는 거고, 그치. 눈치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좀 소설이구나를 알아챈 거고 이런 거네요. 자 대신에 이제 캡 투자 방지라든지 전세 보증 비용 축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캡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캡 투자하고 전세 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여론이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잖아. 그런 사람 사람들. 있나요? 부동산 잘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인 사람들 있잖아. 부동산은 손품과 발품이 결합이 돼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별로 안 해보고 무슨 관행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 보고 공부했어요. 책 보고 거래했어요. 책도 안 봐. 유튜브 보고 공부하겠지. 아, 유튜브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 대출 반전세화는 될 것 같다. 반전세화. 아무래도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가 전세 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그 반전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월세화라기보다는 반전세화? 빠른 이제 반전세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인들도 이제 급한 거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니 이제 그냥 뭐 전세 2억 올리더니 그냥 80만 원 주세요. 강남에서는 4만 원이거든요. 1억에 네, 1억에 네. 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냥 2억 올리지 말고 80만 원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문제는 캡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뭐 집값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네. 전세 자금 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은. 비율이 줄고 있다. 아니 집단 대출하고 전세 자금 대출은 월 기준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비셜인 거죠. 상상인 거죠. 상상. 그 망상인 거죠. 이 전세 자금 대출하고 집단 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아, 그 비율이 줄고 있는 거죠. 아니 금액이 절대 금액이 절대 금액이. 절대 금액이 줄고 있는데 이게 집값을 올린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집값은 그 계속 올랐는데 서울은? 맞아요. 아 그렇게 보라고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도 되면은 계속 그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세요. 그것도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세요.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은 계속 하향 추세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집값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강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사도 돈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추측이고 망상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견들이 그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야. 여론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약이 나가는 거죠. 감기 걸려서 갔는데 다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설사약 줬어. 설사약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이제 빨간 약을 주는 거죠. 아까진기. 그래서 아까진키를 맞박에다 바르는 거죠. 맞박 좀 그런가? 배가 아픈데 머리에 발라준다. 전두에다가 바르는 거죠. 전두. 앞머리 전두에다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시 효과는 있지. 머리에 뻑하게 발라놓으니까 와 얘가 있잖아. 갭 투자자인데 병이 걸려 갭 투자라는 병이 걸려서 칠했어. 그러니까 와 얘 봐봐. 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네. 이런 효과는 나오지만 사실 어디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국민의 민생하고 관련돼 있는 분야, 주거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날치기 하듯이 전혀 잘못된 진단, 편협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되게 충격, 뭐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세 보증 비율 축소야. 이게 이제 90에서 80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오피스, 비아파트 시장, 그리고 특히 지방의 저가 아파트 이런 데는 심각해요. 해보신 게 알잖아요. 네. 심각하단 말이야. 그러면 보증 비율 축소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또 집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돈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호가를 낮추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방은 이제 임대 공급이 더 줄 수 있고, 그렇죠. 임대 시장이 더 파탄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증 비율 축소, 이것도 내가 잘못된 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자분들은 정말 한테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맞아요. 싶지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대부분 발생한 게 거의 전세 매매 차이가 없는 신축 빌라라든가 오피라든가 맞아요. 그리고 지방의 지방 갭 작은 아파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피라든가 빌라에서 대부분 발생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전세 보증이 축소해야 된다 뭐 어쩌다 하면 그걸 아파트 시장으로 적용을 해버리죠. 적용을 하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잖아. 이 여론을 정확히 파악 안 해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내려가지고 잘못된 진단을 해서 잘못된 처방이 나가는 이거 지금 벌써 이루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역전세를 가속화시키는 게 저는 전세보증 보험에 그렇죠.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은 나쁜 사람 안 모르겠고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구님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맞잖아. 뭐 이렇게 밑에다가 막 댓글 달리잖아. 이런 이야기 하면 뭐라고 달려요? 뭐 니나 많이 사세요. 네. 멍멍이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죠. 너나 사세요. 이렇게 하죠. 뭐. 근데 아무튼 그 지금 보니까는 시장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고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조금은 잡는 효과는 좀 덜했다라는 것들을 요약한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여론화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안 좋은 효과, 잘못된 처방으로 안 좋은 효과를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들도 있다는 염려를 전달해 줄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제가 질문 한 개 했어요. 질문 한 개 했어요. 지금 우리 질문이 한 개, 두 개, 세 개, 5개 남았어요. 근데 지금 기회 나요, 네. 예, 40분 지났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하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쉬어가는 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엔진이 꺼진 시장의 엔진이 꺼진 시장은 아니다.